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영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사는 없고요. 유승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축사를 마치고요. 간단하게 54hours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라는 행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논의할 54hours는 여기에 올해 출품돼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TV 무비에 출품됐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단막극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세계적으로 영화가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TV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드라마라는 게 없었습니다. 영화계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거를 TV에 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TV 무비라고 해서 영화관에서 트릴용으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조금 약간 극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TV용으로 만들었던 게 TV 무비입니다.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요. 가장 큰 거는 35mm 필름으로 만들었던 게 영화였고요. TV용으로는 16mm로 만들어서 제작돼서 1950년, 60년대 때 많이 활발하게 발달됐던 분야였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오리지널 영화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게 TV 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올해 최우수 작품상하고 연출상을 받아서 이거를 제작했던 베타 필름하고 지글러가 공동 제작했었는데 그분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88년 8월 독일 글라드베크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이야기입니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행 강도를 들어갔다가 그 경찰한테 신고됐고 그 경찰관들이 그분들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질극이 발생됐고 범죄자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이 도망다니는 와중에 최종적으로는 두 분이 돌아가셨고 해서 마무리되는 곡 중간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던 드라마입니다. 아마 트레일러를 따로 준비하셨다니까 그러면 요거에 관해서 두 가지만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한국 드라마하고 유럽 쪽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배우들이 우리나라처럼 이 큰 폭의 감정이 없이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폭의 연기 감정을 갖는 게 한국의 좀 특징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일상적인 연기를 많이 하는 거, 그게 하나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거를 주장을 잘 안 합니다.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물론 PD가 찍는 장면과 그걸 편집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서 보는 사람들이 각자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큰 문제를 잘 안 다뤄요. 요거는 약간의 좀 큰 사건을 다뤘지만 유럽의 영화들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같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국가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걸 많이 언급합니다. 이 두 개가 유럽 영화의 특징이고 이쪽 드라마도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트레일러 보시기 전에 간단한 얘기를 드린다면 이게 1988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일에서 아직 생존자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제작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하고 인터뷰 다 해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 생존자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종종 그때의 꿈을 꾼다. 여전히 총소리가 들린다. 이걸 보고 다시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언론에서 자기도 본인도 여기에 원오브댐이었지만 지금의 언론은 이 사건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작한 대표는 저 연출을 대변해서 인질극은 현재 진행형 고문이다. 그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트레일러 보시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cheiße. Ihre Einschätzung der Täter? Wir sind überfordert, deswegen ballern sie rum. Das Geld wird jetzt abgelegt. Die Geisel kommt raus. Mann, wir haben ein Kabel um den Hals. Hier ist Hans Meiser, Deutsches Fernsehen, guten Tag. Kann ich bitte einen der Geiselgangster sprechen? Wer ist da? Wer sind Sie denn bitte? Ja, Bankräuber. Bitte was? Der Bankräuber. Die Geiselnehmer von Gladbeck sind noch immer auf der Flucht. Die Täter sollen zusammen mit ihren Geiseln am Morgen in Dortmund gesehen worden sein. Meinen Sie nicht, dass es nicht besser ist, aufzugeben? Na, aufgeben, auf keinen Fall. Ne? Wir können den Rösner plätten. Was? Ein deutscher Staat darf nie wieder willkürlich auf seine Bürger schießen. Auch wenn es sich dabei um Verbrecher handelt. Ihr dreckige, feige Bude hier! Wieso ist denn da kein Krankenwagen vor Ort? Sie warten auf ein Nullrisiko, aber das ist in der Praxis kaum vorstellbar. Es geht hier um Menschenleben! Tagesschau. Darf ich Sie mal was fragen? Ja. Was machen Sie jetzt in Köln? 지난 8월에 이제 우연히 유승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2018년 2학기 때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의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저에게 독일 영화 글라트백에 대해서 열렬히 설명해 주셨고 이렇게 영화제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융합 미디어 영화제가 계속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영화 글라트백,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자료들을 좀 읽어가지고 이제 영화 제목을 저는 이제 글라트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영어 이제 영미권으로 이제 그 수출이 되면서 이제 54시간으로 54hours로 이제 제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글라트백 영화라고 나오는데 같은 영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88년 8월에 독일에서 일어난 인질극을 영화로 재현한 것입니다. 인질극의 출발점이 된 도시가 이제 저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글라트백, 독일 독일 서부, 중서부에 위치한 이제 평균적인 규모의 이제 작은 도시고요. 이제 아까도 그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글라트백 인질극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일어난 이제 끔찍한 범죄들 가운데 하나,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 이제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난 올해 영화 글라트백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트백이 그 독일 사회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제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은행 강도 미수죄로 끝날 수 있었던 이제 작은 사건이 이제 무능력한 경찰과 그다음에 이제 무책임한 언론으로 인해서 54시간 동안에 어떤 무서운 인질극으로 변모되고 결국 마지막에 2명의 인질이 살해가 됩니다. 그렇게 참사로 끝나고요. 살해된 2사람은 이제 18세 독일인 여성 질케 비숍, 그다음에 이제 15세 이탈리아인 소년 에마누엘레 드 조르지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무능력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언론이 무책임하게 취재하지 않았더라면 2사람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사람의 죽음이 당시 독일 사회의 문제점을 이제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는지 그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마누엘레의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인질범들이 독일 도시 이제 브레멘에서 이제 이렇게 시내버스를 이제 탈취했어요. 이때는 이제 인질이 수십 명에 달했겠죠. 수십 명의 인질을 잡고 그때 경찰들은 이제 기자들이 범죄 현장으로 밀려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질범이 25명의 기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질로 붙잡혀 있던 승객들과 인질범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제 상부의 지시 없이 이제 임의로 갑자기 여자친구를 체포했어요. 그 사실을 이제 인질범이 이제 뒤늦게 깨닫고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5분 안에 자기 여자친구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제 버스에 있는 인질관들 1명을 살해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경찰관들 가운데 이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자친구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5분이 지나서 돌아오고 이제 그 사이에 인질범이 이제 에마누엘레를 이제 총으로 이제 쏘게 됩니다. 출혈이 이제 무척 심한 에마누엘레가 버스 밖으로 실려 나오고요. 그런데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이제 에마누엘레를 돌보는 게 아니라 에마누엘레의 이제 그 뭐랄까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장면을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이제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트레일러에도 잠깐 나왔는데. Noch ein bisschen? Wir brauchen einen Krankenwagen. Den Krankenwagen! Hey, wir brauchen den Krankenwagen! Sind wir bereits durchgegeben? Ich sehe keinen heute. 인질범들이 이제 에마누엘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버스를 출발해서 이제 도주를 하는데 그때 이제 승용차 세대가 따라가는 거 보이셨죠?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타고서 이제 버스를 이제 추적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질케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볼 건데 질케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는 것도 이제 그 기자들이 차를 타고서 이렇게 추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케는 이제 여러분 영어의 실크예요. 이제 비단을 뜻하는 이제 이름이고요. 이제 질케가 죽음을 맞은 경위는 인질범들이 이제 독일 도시 쾰른에서 이제 버스를 버리고 2명의 인질만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작은 차, 이제 BMW 차로 이렇게 갈아타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갈아타는데 그때 이제 질케 여기 이제 보이는 금발머리 여성 질케를 데리고 그다음에 질케 여자친구인 이네스 이렇게 2사람만 데리고 승용차로 옮겨 탑니다. 거기서도 기자들의 취재에 엉기는지 식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경찰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범인들을 잡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기자들로 위장해서 이제 이 승용차에 다가가서 이제 범인들을 이제 잡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기자들처럼 갈아입고 이 차로 이제 막 이렇게 파고 드는데 기자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제 뭐라고 하냐고 하면 당신이 진짜 경찰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막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범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죠. 아, 경찰들이 이제 숨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범인들이 이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주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질케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범인들의 총을 맞고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그 이제 영화 글라츠백 54시간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에마누엘라와 질케의 죽음의 원인은 이제 무능력한 경찰과 그다음에 이제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인간적인 언론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언론이 보여준 행태를 사진과 사진기의 의미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진작가 다이앤 알버스와 사진 이론가 수젠 손텍의 그 두 사람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다이앤 알버스는 사진기를 들고 이제 공원을 거닐면서 이따금씩 사람들을 찍고 여기 저 아래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린 아이 공원에서 어린 아이를 찍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친해지면은 이제 그들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사진가로서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이 사진기와 사진의 권력과 매력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는 이제 다이앤 알버스인데 나의 호기심 때문에 내가 호기심만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나는 너의 집을 방문해서 네가 나에게 너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말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일단 말하기 힘들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이제 상대방은 이제 다이앤 알버스한테 너는 미쳤어. 여기 이제 you are crazy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굳게 닫아버릴 거래요. 누가 와서 자기를 이제 뭐 취재한다, 사진을 찍는다라 그러면은 자기 사생활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굳게 닫아버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저는 이제 인상 깊은데, but the camera is a kind of license. 사진기는 일종의 신분증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버스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 누군가가 사진기를 지니고 있으면 사적인 공간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공간에도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기는 신분증이고 입장권이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기자는 이제 이런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권리에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권리, 특권에는 당연히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기자가 자신의 특권을 자극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남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게 남용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봤던 그 제가 보여드린 장면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기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좋은 사진, 더 자극적인 사진을 찍을까 해서 이제 머리를 들어달라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포즈를 취하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기자들이 무책임하게 취재를 하고 자극적인 사진을 찍는 이유는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이제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잔 손텍의 그녀가 쓴 책 사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하나 같이 읽고 싶습니다. 고통받는 것과 사진에 찍힌 고통을 보며 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후자는 이제 사진을 보며 사는 것, 그것은 양심과 동정심을 반드시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 손텍의 말처럼 사진 속의 고통은 이제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하긴 하죠. 자극하긴 합니다. 손텍도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종군 기자들이 찍은 사진들이 미국에서 반전 운동을 촉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 사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고통을 찍은 사진 속의 고통을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에 이제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제가 볼 때 고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고통을 감추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가진 이러한 이중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진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자극적인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들의 사냥열도 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텍의 책에 나오는 이제 첫 문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를 언급하는 이제 구절입니다. 그 영어는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그런 문장이고 단어 하나 하나가 정말 곱씹어서 생각할 의미가 있는 아주 그런 멋진 문장인데 한국어로는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번역을 하면 인류는 개선되지 않은 채
플라톤의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의 이미지에 불과한 것들 속에서 여전히 흥청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 플라톤의 동굴을 이제 시각화하면 저쪽과 같고요. 우리는 이제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굴 가장 바닥에 앉아서 동굴 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톤은 이제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 2,500년 전에 기자 없었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작은 횃불이 있는데 이 작은 횃불 때문에 여기 동굴 벽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진짜일 거라고, 이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조품도 아니고 이 동굴 밖을 나갔을 때 저 위에 뭐 나무, 그다음에 도자기, 새 저런 게 이제 진실일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굴의 비유를 따르면 이제 기자들이 만든 모조품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은 이제 플라톤이 지적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저 진실의 그림자 속에서 흥청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어 문장에서 부사 unregeneratedly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손택이 볼 때도 우리는 이제 반성하지 않고 아직 계속 살고 있다, 나아지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림자의 동굴을 벗어나려는 노력, 즉 자극적인 이미지의 언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의 출발점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예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패널 톡은 한교수님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각자 이제 우리 그 정재훈 교수님, 박성희 교수님께서 한 10여 분 정도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종합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 88년도는 제 기억에는 아마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해입니다. 저는 올림픽만 기억했는데 올림픽 한 달 전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참 충격적이고 참 잘 만든 영화다. 진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갈등과 심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청을 받은 거는 피해자 보호와 언론 보도의 문제인데 제가 사실 피해자 보호 문제와 언론 문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고사했는데 우리 유 교수님께서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충수 교수님이나 박성희 교수님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충분히 있는 분이고 저는 이제 올 이유가 특별히 없지만 와서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해자 보호 문제는 이 사건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질 상황, 피해자 보호. 초반에 글래드백 경찰과 나중에 브레멘 경찰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 이유도 결국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휴게소에서 그 2명의 납치범이 떠나고 1명이 인질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 그 수뇌부의 반대로 끝까지 못했고 결국은 이게 브레멘에서 대량 인질극 사태로 갔던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점이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질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질로 잡혀 있는 그 피해자도 있지만 향후 발생할 잠재적인 피해자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것이 더 적절한 조치였냐 이런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건은 결국 38명이 탄 버스가 결국은 인질이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납치범은 어차피 체포해야 됩니다. 이건 사법 정의의 문제고 그러나 그런 문제와 또 공공의 안전의 문제, 인질의 보호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경찰의 행동은 일관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의 조치, 그다음에 언론의 조치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 간의 문제된 행위는 우리 한 교수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미숙한 점, 납치범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 나중에 최후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사실 경찰 간의 문제된 행위고 국가 배상의 문제, 경찰관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국내에서도 지난번에 그 아주 작은 도시에서 사우나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당시에 소방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 법학에서 사후적 고찰의 금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면 다 방법이 있었는데 그 긴박한 상황,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걸 다 알고 미래를 알고 대처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이 사건도 경찰관들의 그런 대처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한편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으로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부인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 들어가서 이제 가스관을 절단하고 폭발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이 가스를 끊고 진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아주 연립주택 전체가 크게 손상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화재 원인이 그 소방관들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그 남편이 불을 낸 것인가를 두고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정신질환에 있던 그 피의자가 그 친구와 그 가족을 인질로 해가지고 인질극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이제 진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 보호 문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제가 형사 재판을 처음 담당했던 것이 2000년도였는데 마지막 했던 것이 작년 2017년도입니다. 한 20년 사이에 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수사나 재판 절차의 변화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형사 재판할 때는 그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증인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국선 변호인 제도라든가 아니면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특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거는 재판처럼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체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얼마 안 하면 우리 박 교수님이 하실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단히 그리고 언론 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박 교수님이 하실 걸 믿고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항상 부딪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납치범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 위협당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 또 총상을 입은 피해자의 얼굴이 모습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는 아주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름을 보도하는 거, 실명을 보도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명 보도의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거의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언론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거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그런 인격권 침해,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 초상권의 침해 문제 같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방법, 납치범들이 차를 둘러 차 안에서 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촬영한 건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 전에 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언론이
그 초등학생의 피해자의 집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그 학년, 그 상해 부위 같은 걸 그대로 보도했다가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한 적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뭐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라든가 공공이익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적인 존재,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의자가 어느 정도 퍼블릭한 사람일 경우에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위협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많이 접근해야 될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88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과는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됐는지 찾아봤어요. 피의자가 3명이죠. 납치범 2명과 나중에 가담한 그 여성 공범. 그래서 그 남성 피의자 2명은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 가담한 마리온이라는 여성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인질 강도입니다. 처음에 납치극을 벌린 다음에 30만 마르크의 돈을 요구하고 아우디를 요구해서 가져간 거였기 때문에 인질 강도고 인질 강도가 고의적으로 피해자 2사람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형법은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형은 거의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거의 뭐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됐거나 아니면 사형이 선고되되 집행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근데 88년도에서만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사형을 많이 집행할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그런 이제 검토할 점이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 경찰이 대처할 때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을 조금 더 존중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전문적인 의견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정재훈 교수님의 말씀에 뒤이어서 우리 박성희 교수님께서 패널 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볼 기회를 주신 우리 유승철 교수님 그리고 이 영화에 상을 주신 탁월한 안목 그리고 이런 자리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단장님. 제가 진작에 봤어야 되는 영화를 이제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TV를 돌리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이 드라마를 봤다면 아마도 봤겠죠. 제가 언론이 나오고 하니까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참 시나리오 참 허접하게 썼네. 어설프다. 왜냐면 언론이 저렇게까지 안 할 텐데 또 경찰이 저렇게 무능할까? 아유, 저 시나리오 작가는 뭘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리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픽션보다 더 리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가. 근데 실제로 당시 독일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지닌 사건인가 알아보니 최초로 범죄 현장이 실시간으로 칼라로 안방 시청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 이런 깜찍한 사건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보면서 저게 리얼이야? 저거 드라마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다고 합니다. 88년에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 한 4년 전에 독일의 미디어 지형이 약간 바뀌어서 상업 방송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르 간 혼합이 여러분 인포테인먼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언론인지 보도인지 쇼인지 오락인지 모르는 이런 장르를 넘나드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도 저널리즘이 어디까지가 저널리즘이고 어디부터가 쇼인지 그런 걸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무책임한 언론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경찰의 무능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88년도에 제가 기자로서 저는 88 올림픽을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로 산 그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왜냐하면 맨날 그 올림픽 경기장 왔다 갔다 그때 막
개통한 88 도로를 타면서 그때는 쌩쌩 달려서 아무 차가 없었어요. 올림픽 초기니까 그거를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취재를 할 때서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참 8월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재원하고 만나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취재원이 나중에 참 그 기자 참 점잖다. 욕이에요, 욕. 기자는 점잖다기보다는 호기심과 집요함과 열기를 가지고 막 추궁하고 이런 치근덕거리고 귀찮게 하고 재수없게 굴고 무엇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센세이셔널리즘이라는 게 사실 저널리즘의 속성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윤리나 또 직업 윤리, 그다음에 공공에 대한 책임 이런 것으로 다스리고 그다음에 제한점을 두면서 이제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언론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또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널리즘에서 오래된 물음 중에 하나가 얼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요? 취재원과.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을 한다. 자살 현장에 취재를 간다고 했을 때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왜 이 자살 방법을 선택하셨지요? 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게 기자의 일이냐? 아니면 취재하지 말고 가서 뜯어 말려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건에 개입해야 되고 어디부터 관찰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가가 상당히 오래된 퀘스천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늘 지키는 원칙이 불각은 불가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취재원하고 너무 멀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가까우면 관찰자로서의 그 위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글라드백 사건은 그 거리가 좁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 거리가 무시된데 일조한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범죄자의 미디어 지능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처음부터 그 은행에서부터 범죄자가 미디어를 이용하죠. 바로 그 라디오에 방송에 전화를 해서 나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자가 째깍 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첫 번째 창구로서 미디어만 이용하는 그러면서 계속 미디어만 상대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거기 끼어들질 못하죠. 그러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범죄자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자기들이 오히려 심지어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자기들이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를 공포심을 이제 심어준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수류탄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 지능이 뛰어났고 거기에 미디어가 놀아났고 미디어의 상업성과 센세이셔널리즘 거기 보면 그 구름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언론사에서 한 언론사에서 한 10명씩 내보내지 않습니다. 1명 정도가 나갑니다.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거기 들러붙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 경쟁 상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담배 불도 붙여주고 그다음에 운전을 해서 프리웨이로 안내도 해주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여러분들 영화 보셨지만 그 운전하면서 왜 하이웨이로 그 안내해준 그 사람이 나중에 빌트의 편집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범죄 중에 아까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한 명은 형기가 만료돼 갖고 나왔답니다. 네, 그래서 나왔고 죽은 사람은 3명이래요. 인질 2명하고 경찰 1명. 범죄자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작용을 안 할 때 그 자리를 미디어가 채워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정치가 자기 일을 못할 때, 경찰이 자기 일을 못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과당 경쟁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센세이셔널리즘을 다스릴 수 있는 윤리 강령이나 책임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미디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취재 원칙을 다시 한번 쓰게 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뭐가 바뀌었나? 첫째, 범죄자와의 현장 인터뷰가 금지됐습니다. 그다음 라이브 방송, 범죄 라이브 방송은 다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파를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나 언론사 중간에서 누가 이거 걸러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자를 그다음에 이제 납치 사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인명을 더 중시, 알 권리보다 피해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보도는 좀 늦게 해도 된다. 다만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이 강화되고 그런 그 움직임이 생겨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미디어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윤리 강령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제 좋은 계기를 제공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88년이면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30년 전인데 그때 텔렉스가 나오고 전화 인터뷰를 해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범인이 그 총구를 들이대고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테러리스트들이 요즘 자주 쓰는 방식. 테러리스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생중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요즘은 고프로 있잖아요. 고프로. 고프로도 있고 SNS로 자기들이 중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의 미디어 지능은 더더욱 발전했고 미디어 기술도 그에 따라서 발전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 인터뷰 안 해도 돼요. 언론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언론의 어떤 그 상업성이나 과당 경쟁의 부분이 줄어들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인터넷 언론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게 몇 개예요? 퀴즈.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미디어 정책과에 등록된 게 지금 7,000개 정도 되고 그중에 이제 활동하는 건 한 뭐 2-3천 개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한 1년 전에 5,000개였다가 지금 6,000개 넘어가서 거의 7,000개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제는 그 사람 거기 그 뭐죠? 카메라 들고 거기 모여드는 수준도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저널리즘과 다른 영역을 한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시사 프로 누가 진행해요? 개그맨들이 하죠. 또 뭐 이 뉴스인지 쇼인지 뭔지 모를 그럴 프로그램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저널리즘이라는 게 뭔지, 시리어스 저널리즘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기사를 써야 하고 기사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어스 저널리즘, 진짜 저널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센세이셔널리즘 한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 저널리스트들의 그런 공적인 책임과 내가 왜 기자가 되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기자가 되고 싶은 분들, PD가 되고 싶은 분들, 또 이런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왜 기사를 쓰는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자 패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다시 이제 그 한춘수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돌려서 약 5분 정도 서로 간에 이제 질의응답 내지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두 분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그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뭐 인문학의 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철학의 위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서 말을 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철학자가 어떤 건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철학자처럼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못했고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박성희 교수님이 아주 다 잘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다 알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다 해주셨는데 그 범인 2명, 인질범 2명 가운데 한 명 이제 데곱스키라고 하는 한 명이 올해 3월에 출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이 줄어서 나온 건데 지금 이제 가명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리고서 이제 이 영화가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찾아보셨어요? 이 영화가 3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988년 8월을 기념하는 영화인데 올해 8월에 나오지 않고 올해 3월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인질범 하나가 그때 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들에서는 비난이 많았어요. 이 영화가 과연 이 사건을 기억하고 언론들이 반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 아니면은 어떤 범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뭐랄까 일찍 출소가 된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정재훈 선생님이 혹시 한국의 법과 독일의 법과 관련해서 비교를 통해서 혹시 뭔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박성희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죄자들과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그것을 언론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금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전 지금 잠깐 이제 뵀지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제 좋은 언론인으로 이제 길러 주실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인문학자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를 제가 원래 이제 강연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논변을 구성할 그게 부족해서 이제 강연으로는 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면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두 사람을 좀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데 한 명은 이제 여성이고 한 명은 이주 노동자의 아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안전망 할 수 있는 뭐 공정한 언론,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경찰 있을 때 그 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약자들이라는 거, 여성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는 거, 외국인의 그리고 뭐 이주 노동자 이제 그런 어떤 이 영화를 이제 그게 주목이 되진 않았지만 이 소수자들의 어떤 이제 권리의 중요성,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영화로도 저는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그 남성 납치범 피의자들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한 명이 원래 아마 석방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석방 제도에 따라서 아마 석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형량은 무기징역이었는데 일종의 그 사면에 준하는 그런 가석방 30년간 복역한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실제 무기까지 집행하지 않고 아마 조기에 조기라고 하기 그렇지만 30년 복역 후에 석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뭐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2명 중에 석방된 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주도자는 아니었다라고 아마 봐서 아마 석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 한스 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든 범행을 주도하고 이 따라오는 이 이번에 석방된 그 피고인은 좀 따라가는 약간 지능도 좀 떨어지고 그런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고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으로 3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15세인 미성년 남성 또 18세인 미성년 여성 두 사람은 인질이었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는데 이거는 추격하다가 교통사고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납치범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옆에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직업윤리의 문제를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 던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직업윤리라는 거는
법이나 손해배상으로 강제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던진 거는 언론뿐만 아니라 각 전문 분야에서 과연 무엇이 지금 윤리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모든 전문적인 영역에 던진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전문가에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런 자리가 좋은 게 이게 학제 간 토크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분야하고 이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충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수잔 손탁의 아까 그 고통을 미디어 사진을 통해서 보면 그게 우리 여러분들 안 배웠어요? 그 미디어의 둔감화 효과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커사 시간에 아직 안 배웠나요? 미디어의 그 효과에서 미디어가 둔감한 효과였다. 또 그 플라톤의 그 동굴에는 우리도 많이 우리 미디어에서 여론을 이제 강의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 월터 리프만의 여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이제 팬텀이다. 사실 여론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그다음에 퍼블릭이라는 게 존재하냐, 유령 같은 존재 아니겠느냐, 이런 식에 대한 저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연결이 다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자꾸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그 화려한 경력을 다 아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력을 다 아는데 진짜 그 학생들은 진짜 시민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교수님.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버스에 있었을 때 거기 이제 그 스나이퍼들이 다 이렇게 조준을 하면서 그 명령만 떨어지면 범인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그거를 막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범인을 죽였다면 그게 안 되나요? 그 경찰 그게 제가 사실은 독일 법이라는 게 어떻길래 그런가,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법을 하셔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사건이 사실은 그 1998년도에 10년쯤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관련됐던 언론인들이 모두 다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결론이 98% 정도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자기들이 왜 그랬을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나쁜 일이었지만 그 사실 언론이 한 거 보면 너무 비인간적이죠. 죽어 있는 사람 얼굴을 들어가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는데 또 독일인들의 장점인지 좀 깊이 반성하고 맨날 반성해요. 맨날 나쁜 짓 해놓고 반성하고 깊이 반성해서 또 언론이 또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납치범들을 그러니까 조준해 살해하는 건 아마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에 군 복무 중이던 그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탈출해서 그 여자친구를 인질로 삼았던 사례에서 실제 군 부대에서 나와서 조준을 해서 살해했던 그런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건을 종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다만 그 경우에 이제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과연 그게 최후의 수단이었느냐, 이렇게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이익 경향이라든가 법익 경향의 법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경찰도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88년대 우리 상황이었으면 아마 상당히 달랐을 거예요. 우리 경찰 상황이면 뭐. 근데 독일은 아마 그때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이제 이익 경향이라든가 피해자의 보호, 최후의 수단, 보충성 이런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와주신 정말 심도 깊은 토론이었던 걸로 여러분들 아마 좋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철학, 법학 그리고 미디어학의 융합한 그런 영화제 그리고 그걸 도와주신 SDA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